제5절 1950년대 이모저모 캠퍼스 전도 활동.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고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았지만 배움에 대한 나의 끈질긴 집념은 변함이 없었다. 더군다나 원리를 알고 나서는 뜻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외국어 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됨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외국어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으나 최선의 노력만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특수한 환경 여건을 요구하는 게 외국어 공부이기에 그 능력 향상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노력만은 계속되었다. 한편 나는 캠퍼스 곳곳에서 시간과 기회만 허락되면 말씀을 전하고 원리를 토막토막 강의해 주었다. 당시 내가 속한 중국어과 학생 수는 30명이었다. 친구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주었다. 드디어 나에게는 하나님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나만 교실에 들어섰다 하면 통일교인 오는군, 또 할 얘기 없어? 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였다. 그 중에서도 8, 9명의 친구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어오기도 하였다. 하루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일행 8명과 더불어 청파동으로 향하였다. 그날 불을 뿜는 듯한 원리 강의를 들었다. 감명도 받고 호의도 보였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였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학생들이라 원리를 마지막까지 듣는 일에 가능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녀 학생 가릴 것 없이 붙들고 원리를 전했다. 교정을 나의 전도 임지로 삼고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루의 수업이 의미가 없고 허무한 것 같았다. 나의 전도 대상은 교수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어과 주임 교수가 장로였는데 내가 하도 끈질기게 찾아가서 청하는 바람에 원리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영어 교수 한 분은 우리 교회를 오랜 기간 다녀서 입회원서를 낸 일도 있다. 공부를 하며 전도하던 대학 생활을 잊을 수 없다. 점심시간에는 나무 밑에 모여 앉아있는 이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일도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이 학생들은 내가 지나치기만 해도 전도 안 해요 하고 놀려대곤 하였다. 전도에 미치고 또 미치었다. 그러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한 번은 청파동 언덕을 올랐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후회가 없을 만큼 참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였다. 한순실 부인 전도. 1957년 하계 전국 72곳 파송 전도 활동 기간이 끝났으나 나는 한 학기를 휴학하면서까지 연장하였다. 그리고 개척 전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상경하였다. 그러나 당장 숙식 문제 해결이 눈앞에 닥친 큰 과제였다. 한동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반거지 생활을 하였으나 뜻에 대한 나의 충정과 열정은 조금도 식을 줄 몰랐다. 교회 중심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부인 식구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그중 최고의 도움은 숙식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정교사 자리를 소개해주는 것이었다. 한동안은 명동과 필동에 가정교사 자리를 구해서 교통비와 숙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틈만 있으면 전도하고 잘하지 못하는 원리 강의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 무렵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임시성을 가진 선생을 알게 되었다. 임 선생은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교회에 나오고 있었다. 어느 날 임 선생이 나에게 좋은 부인이 있는데 전도해 보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하였다.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노라고 소개를 부탁하였다. 임 선생은 나에게 그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하였다. 전화를 걸었더니 그 부인은 상냥한 목소리로 자기 집을 방문해 달라고 하였다. 그 집은 장충동에 있었다. 내가 유효원 협회장으로부터 첫 원리 강의를 들었던 곳이 장충동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다음날 나는 그 부인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로서는 워낙 고급 주택이어서 남루한 차림에 내가 들어가려니 왠지 주저되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천정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나를 반갑게 맞아서 생전에 먹어보지 못한 다가와 음식을 한 상 잘 차려주었다. 나는 심정을 다하고 열성을 다해 원리 말씀을 전하였다. 첫날 말씀이 끝나자 부인이 바쁜 일정으로 긴 시간은 어렵고 매일 1시간 반씩 원리를 듣고 싶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시간에 그 집을 찾아가 원리 말씀을 전하고 그때마다 맛있는 다가와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받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서로 친밀해져서 때로는 점심시간에 찾아가 정심을 얻어먹기도 하였다. 얼마 후부터는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심정적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 부인의 이름은 한순실이었다. 남편은 당시 해군 중령으로 해군 본부의 격리 책임자로 있었다. 하루는 큰 생선 한 마리를 주면서 교회에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처음 보는 생선이었다. 여기에 설탕도 한 포대 주었다. 설탕은 당시 일반인으로서는 구경조차 어려운 귀한 물건이었다. 한시 부인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돈까지 챙겨주었다. 나는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청파동 본부교회 부엌으로 달려갔다. 당시 부엌 일은 홍순의 할머니가 책임을 맡고 있었다. 홍 할머니께서는 설탕을 받아 들고는 너무 기쁘셨는지 덩실덩실 춤까지 추셨다. 그때 춤을 추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린다. 나는 거의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장충동에 가서 원리 말씀을 전하였다. 한시 부인은 차차 원리를 깨닫게 되고 선생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 남편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퇴근 시간이 되었어야 돌아왔다. 나는 주로 낮 시간대 방문하여 원리 말씀에 교회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하루는 내가 방문 강의를 하는 오전 중에 남편이 귀가하였다. 남편은 낯선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몹시 화를 냈다. 결국 남편은 부인이 통일교의 원리를 듣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부싸움을 여러 차례 하였다고 나중에 들었다. 그러나 한순실 식구는 조금도 심정의 변화가 없었다. 내가 이 식구를 전도하기 위해 60번 넘게 가정방문을 하였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인 것이다. 한순실 씨는 점점 심정적인 식구가 되어갔다. 이화 여대를 졸업하였고 미모도 빼어났다. 점점 중심 식구들이 알게 되었고 선생님도 그녀의 명석함에 관심을 가지셨다. 그녀는 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하였다. 같은 이화여대 동문인 강순애 씨와 콤비가 되어서 교회 일과 아버님의 섭리를 적극 도우며 한동안 아버님의 총애를 받기도 하였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면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다. 당시 선생님이 섭리를 이끌어가는 데는 식구들의 헌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섭리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달러변, 즉 월 10%의 이자를 주고 사채를 빌려 쓰셨다. 빚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달러변을 써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어려운 때였다. 이 빚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버티기 어렵고 파산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한순실 씨가 앞장서서 빚 청산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본인이 자진하여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약속하고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이에 동참하였다. 이때 박보희 소령이 필동에 있는 집을 팔아 그의 거의 전액을 헌금하였고 김인철 이사장도 상당한 액수를 헌금하였다. 이에 공모된 식구들도 상당수 동참하여 40일 만에 빚의 대부분을 상환하였다. 이 일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순실 씨의 특별한 공로였다. 초창기 우리 교회의 경제적 전환기를 가져오게 한 주역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한때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하여 식구들 간에 불평도 있었다. 그러나 뜻발전 과정에 한 가도기를 넘게 하였던 식구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나는 몇 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이 하늘 승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통화당 한약방 1958년으로 기억된다. 을지로 5가에 우리의 한약방 하나가 차려졌다. 당시 19종에 한의사 자격증을 가진 이시성을 가진 장로 한 분이 있었다. 160cm 정도의 키에 똥똥한 체격으로 성품이 온화하고 성실하여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다. 그는 본인의 자산과 교회 일부 투자로 통화당이라는 한약방 간판을 내걸었다. 아마 우리 교회 경제활동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장로는 환자를 잘 진단해서 좋은 처방을 내리고 약도 잘 지어 명성을 얻게 되었다. 당시 부인 식구들의 소개로 많은 부유층 가정에서 보약을 지어갔다. 이로 인해 통화당은 장안에서 비교적 유명한 한약방이 되어 1960년대 초까지 운영되었다. 아버님도 거의 매일 한 번씩 들러서 말씀을 전하고 소일도 하셨다. 통화당 한약방에 가면 아버님을 뵐 수 있다는 식구 간의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였다. 교회 초기 많은 식구들의 위안 상담소 같은 장소로 통하였다. 교회의 사상 첫 국회의원 출마.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하여도 1:1 전도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중전도를 생각하게 되고 이 대중전도 구상이 동기가 되어 나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쯤 5.16이 일어나고 곧바로 7월 총선 이야기가 나왔다. 나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야망을 키워볼 생각이 있었다. 무엇보다 정치라는 도구를 통하면 뜻을 크게 펼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하루는 통화당으로 아버님을 뵈러 갔다. 아버님은 그날 낮에도 통화당에 나와 계셨다. 마침 그날은 보고 드리기에 좋은 분위기였다. 나는 뜻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정치적으로 펴보겠다고 야망에 찬 말씀을 드렸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하시던 아버님께서는 여러가지 주변 환경을 물어보셨다. 나는 정읍에는 유시 종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과 미래를 위해서 우선 이름이라도 알려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한참 계시더니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고 해보라고 하시며 격려해 주셨다. 나는 영적인 자신감에 출마 결심을 굳히고 고향 정읍으로 내려갔다. 우리 교회에서의 첫 국회의원 출마자로 윤호를 받은 것이다. 그것이 을지로 5가 통화당 한약방이었다. 그때 내 나이는 만 25세였다. 1960년 4월 19일은 학생들의 의거에 의해 자유당 독재 정권이 무너져 혁명기념일이 된 날이다. 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7월 29일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2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나는 뜻한 바 있어서 사회대종당의 공천을 받고 정읍 갑구에 출마하였다. 애당초 당선을 예상하지 않았다. 25세라는 나이도 나이이려니와 정당 활동의 경력도 없었고 선거 자금이나 조직 기반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형님과 의논하기 위해 망담으로 내려갔다. 형은 나의 느닷없는 국회의원 출마 선언에 노발대발이었다. 예수에 미치더니 이젠 정치에 미칠 차례냐. 망신당하지 말고 그만둬. 형은 단호하게 반대하였다. 당시 입 후보자인 국회 부의장 라용균, 전북도지사 김상술 등 쟁쟁한 지역 출신 인물들과는 게임도 되지 않는다는 게 형님의 냉혹한 반대 이유였다. 나는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형님 설득에 나섰다.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미래의 아우를 위해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얼어붙었던 형의 마음이 풀리면서 그럼 뛰어보자고 승낙이 떨어졌다. 입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사무실을 얻었다. 입 후보자는 5명이었다. 나의 정치적인 성장을 위해 몇 분의 식구가 지원하려 정읍까지 내려왔다. 유권자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은 유세 강연뿐이었다. 그러나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도 없고 자금도 없었다. 초락이 이럴 데 없는 전투 태세였다. 목이 쉬고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쳤다. 보수도 없이 무거운 스피커에 배터리까지 들고 정읍 구석구석을 발로 뛰어야 하는 선거운동원들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 이었고 심판의 날이 왔다.
당락이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얼마나 지지해 주었느냐 하는 그 결과가 궁금하였다. 의외로 차점자에게 6바꾸는 표 차이로 낙선하였다. 최소한의 선거 비용으로 큰 경험을 산 것이다. 너들 웃음을 날리며 정읍을 떠나왔다. 이때 믿음의 아들인 황인태 씨가 내려와서 내 선거 유세를 도와주었다. 말솜씨가 탁월하여 청중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5명 중 3등을 하였다. 미래의 유망주라며 국민들의 칭송이 찾아하였다. 차세대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론이었다. 수원교회의 인도자 첫 지방 수련회. 선거 정리가 끝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유효원 협회장과 아버님을 뵙고 뜻을 위해 다시 일선에 나가 일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심정적으로 말씀드렸다. 낙선을 했을 망정 5명 중에 3등 했으니 잘했다고 위로해 주시며 미래가 있는 청년이라고 평판이 좋았다면서 하시며 격려도 잊지 않으셨다. 다시 일선에서 일하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울리는 것 같다. 1960년 9월 4일 선생님으로부터 수원지역장 겸 수원교회 인도자로 명을 받고 부임하게 되었다. 사실 그때 나는 충주교회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였다. 그러나 나의 전도 능력을 아는 수원 식구가 특별히 본부에 건의하여 내 임지가 수원으로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 수원 지역 관할은 수원시를 비롯하여 용인, 화성, 안성, 평택 등 4개 군이었다. 수원은 개척 당시 이름 있는 교회였다. 중심되는 몇 식구들의 화합과 열성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식구 사이에 불화와 금전 문제가 화건이 되어 거의 항무지가 되다시피 하였다. 그래서 식구 몇 사람만이 애처로운 표정으로 맞아주었다. 그 분위기가 황량하기 그지없어 수습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었다. 부임하자마자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수원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하늘을 붙들고 간구하였다. 그 결과 첫째는 식구들의 심령 회복이요, 둘째는 성전 문제 해결, 그리고 셋째는 교회 발전이었다. 금식 기도를 끝마치자 식구집 신방에 나섰다. 나는 식구들을 붙잡고 뜻앞에 충성을 다하자고 눈물로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심령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였고 그 정성을 모아 40만 원을 마련하여 지금의 수원교회 자리를 전세로 얻었다. 점차 흩어졌던 식구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고 전도도 잘 되었다. 당시 수원 중심 식구였던 김탄실 가정이 회복되었다. 언니와 어머니까지도 심정 좋은 식구가 되게 하였다. 이 가정은 당시 수원에서 과자점을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나는 관할 지역인 용인 등 4개 군을 자전거로 순회하는 한편 지역 본부인 수원교회 발전에 여념이 없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지역장들에게 자전거 한 대씩을 사주셨다. 1961년 들어서는 3월 15일에 제1차 수원지역 수련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지방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7일 수련회였다. 72 가정 한봉조 씨는 그때 1차 수련생 출신이다. 나는 100리, 200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매일 순회 강의하며 다녔다. 전도 대원을 파송한 후 계속된 2차, 3차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 식구들이 전도되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전도 대원들이 배치되기도 하였다. 수련회가 끝나면 대부분의 수련생들이 개척지로 향하였다. 수련회를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여 각 군에 배치하며 각 군의 전도 기반을 닦았다. 많은 인재들이 수련회를 통해 배출되었다. 나는 정읍선거 운동에 쏟았던 정성 이상을 뜻발전을 위해 쏟지 않는다면 하늘이 진노하실 것이라는 심정과 각오로 뛰고 또 뛰었다. 어제는 평택, 오늘은 안성과 용인을 향하여 페달을 밟는 등 문자 그대로 동분서주의 생활이었다. 하루는 도로 포장이 안 된 안성군의 시골 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오던 길에 과로에 거쳐 코피를 쏟으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다행히 교회 근처여서 식구들에 의해 재빨리 교회로 옮겨져 식구들의 정성에 힘입어 간신히 일어났다. 눈물로 회복을 비는 식구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을 붙드는 기도뿐이었다.
아직도 넘어야 할 고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외부로부터 오는 죽음의 압력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통해 천정을 대지에 심으려는 몸부림이 아닌가. 그러기에 코피를 쏟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고가 결코 미담이 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당시 수원교회 발전에 말없는 정성으로 기여했던 사람은 김탄실 식구 자매였다. 두 분은 경제적인 면이나 심정적인 면에서 미끄럼이 되었다. 교회가 일치월장 발전하니 수원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지역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진태 지구장이 자주 순회에 오고 선생님께서도 수차 왕림하여 주셨다. 이에 식구들은 더욱 영적인 힘을 얻고 정성을 쏟음으로써 놀라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72가정 3명, 124가정 4명이 배출되었다. 내가 자전거로 순회를 갔다 돌아와 코피를 흘리고 있을 때였다. 때마침 수원교회를 방문했던 양용영 교수가 이 광경을 보고 아버님께 직접 보고 드렸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수원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다. 처음에는 끼니를 때우기 힘들어 정심은 건너뛰기 일쑤였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전국 제1의 부유한 교회가 되었다. 내가 수원 지역장 재직 당시 경기지구장은 이진태 씨였다. 지구장의 순회 비용은 빠짐없이 수원에서 부담하였다. 내가 부임한 지 1년 반 만에 최하의 자리에서 최고의 위치로 올라선 것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수원을 모두 부러워하였다. 성전도 마련하였다. 지금 교회의 터이다. 지방에서는 사상 처음 7일 수련을 하여 인재 양성을 한 지역이 바로 수원교회였다. 그 점에서 수원은 역사적인 지방 수련의 출발지가 되었다. 경찰서 수감 경험. 수원교회 시절에 많은 일화들이 있었다. 특별한 일은 여름날 야목에서 식구 가정의 모내기를 도울 때였다. 농사 일손이 모자라 식구들이 농촌으로 달려간 것이다. 논에 들어가서 나도 함께 모를 심고 있는데 건장한 남자 2명 사람이 논두렁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모두 누군가하고 의아해 하였다. 나를 만나러 왔다는 것이다. 무슨 일인가고 궁금해하며 논에서 나왔다. 인사를 하더니 정읍경찰서에서 나온 형사라는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사회대종당에서 국회의원 출마한 적 있지요? 하고 물었다. 그렇다는 대답에 잠깐 정읍경찰서까지 가야 하겠습니다. 입은 옷 그대로 형사들과 함께 기차편으로 정읍경찰서로 갔다. 자초지종을 모르는 식구들은 놀라서 본부에 연락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기도도 하였다고 한다. 1960년 나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회대종당에 입당하였다. 그리고 후보 공천도 여러 정읍 유지들과 당당하게 경쟁하여 따냈다. 당 수의학 간부들이 나를 면접하고는 미래를 위해 전도 창창한 25세의 젊은이를 공천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회대종당이 자편향적이라 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나섰다고 한다. 그래서 식구들과 이렇다 할 인사도 못한 채 정읍경찰서로 압송되다시피 한 것이다. 5.16 혁명 후 자편 성향의 인사들을 일시적 감금한 일이 있었다. 나도 사회대종당 명의로 출마하며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바로 형사의 신문조사가 시작되었다. 내 출신 배경, 신앙 문제, 사회대종당 후보로 출마한 이유 등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독실한 신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고 있으며 나이도 어리고 현직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내용의 조서는 꾸미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상부의 정책적 지시여서 하부 기관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더군다나 계엄령 하에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정읍경찰서 유치장에서 2달 가까이 감방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나마 여동생 춘선이가 사식을 넣어주어서 좀 위로가 되었다. 좁은 유치장에는 11명이나 같이 지냈는데 고등학교 선생이 8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는 농업, 정읍 농고 시절 과학 선생님도 있었다. 나이가 제일 어린 내 자리는 화장실 옆이었다. 매일 선생님들의 용변 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며칠 지나니 구린내에도 적응하여 그저 익숙한 냄새에 지나지 않았다. 유치장에서 사식을 넣은 한 부인을 통해 아버님께 쪽지 편지를 써서 올리기도 하였다. 유치장 동기생이 된 선생들과 53일 만에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 처음 겪은 감방 생활이었다. 석방 후 곧바로 아버님을 뵈러 서울 본부로 향하였다. 경배를 드리자 고생 많았다. 좋은 인생 경험이야 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동안 어머로 양으로 염려해 주신 유효원 협회장 그리고 안방을 지키던 이덕삼 등 부인 식구들에게 그 기도와 염려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나는 곧이어 수원으로 내려갔다. 내 출감 일례는 여러 명의 수원교회 중심 식구들이 정읍까지 내려와서 환영해 주었다. 입감 다음 날부터 하루도 그러지 않고 사식을 넣어준 너희 동생 춘선이와 수원 식구들에게 깊은 감사의 글을 여기에 남기고자 한다. 내가 수원에 내려갔을 때는 식구들이 죄의 기쁨과 반가움의 눈물로 영접해 주었다. 식구 간에 흐르는 천정의 눈물이었다. 당시 수원 식구들의 뜨거운 눈물은 영원히 나의 가슴에 흐르리라. 이런 세속적인 풍랑에도 하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셨다. 수원교회의 더 공고한 발전에 영적 기대가 조성되었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 후 수원교회는 나날이 발전하였다. 수원에서 광주로 떠날 때 수원역 플랫폼에는 많은 식구들이 나와 작별의 눈물을 흘렸다. 어느 식구는 엉엉 울기까지 하였다. 지금도 그 울음소리가 귓전에 아련하다.